근데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 우리는 아시아가 평균적으로 4%, 5%의 성장을 하고 네네. 세계적 선진국은 뭐 1%, 2% 어떤 0%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수출은 안 되고 네. 우리가 고성장이 예. 되는 건 수입 시간은 예. 많이 따라가니까 예. 이제 경상수지에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진짜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요즘 뭐 미국 경제, 미국 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한국 뭐 성장률, 뭐 중국 경제, 이제 이런 거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모신 게스트 분의 그 진짜 전문가적인 식견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우리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신 분은 김준일 연세대학교 초빙 교수님인데 이제 저는 한 90년대 말에 김 교수님을 이제 종종 뵀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총리 자문관을 하셨는데 외국 투자가들이 오면 먼저 직행으로 이제 우리 경제 정책 설명 듣는다고 우리 김 교수님 그때 많이 뵀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교수님 간단히 이제 경력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KDI 선임 연구위원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부총리 자문관 그러니까 뭐 장관 부총님을 3명, 4명 모셨었죠. 그리고 이제 BIS 시장위원회 글로벌 금융시스템위원회 위원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그 부총재 보겸 Chief Economist 경제연구원장 그 다음에 이제 IMF에 또 되게 오래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IMF는 어떻게 전망을 하는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거기서 이제 리서치 디파트먼트의 어드바이저까지 뭐 고위직을 역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하여간 우리 교수님 저희 그 유튜브 출연 너무 감사하고 한번 간단하게 인사라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좀 연세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저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뭐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우리 영상 이제 보시면 이 진짜 기쁜 내공을 아실 것 같은데 요즘 그게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가들이 아니면 이제 뭐 정책 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과연 요즘 다 미국을 또 다 보고 있으니까 모든 시각이 다 미국에 대해 있는데 과연 금년에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힐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작년 말 올해 최근에 들어서는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 금리도 많이 내리는 게 거의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하다가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월가 투자은행 큰데 뭐 JP 모건 이런 데 실적 발표하는데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분이 작년 가을에는 허리케인이 온다고 막 큰 소리를 치시다가 이번에는 뭐 꼭 그렇지는 않아 뭐 그래갖고 이제 약간 이제 꼬리를 내리는 듯한 이제 그런데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뭐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어떻게 진단을 하시고 이게 이제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이 이게 어떻게 이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으네요. 많은 분들이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얘기되는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작년에 생각하던 것보다는 이제 경기가 좀 생각보다는 덜 내려갈 거라는 그런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이 특히 인플레가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금년 말 정도에는 소위 말하면 이제 NBER이라는 데서 정의하는 그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거는 2분기 연속 그 전분기 대비 이제 성장이 마이너스 내려가는. 근데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NBER이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서 그 경기 변동 사이클을 이제 그 정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지만 이제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상당한 경기 침체는 좀 피하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불가피하다. 적어도 연말쯤에는. 근데 지금 이제 그 페드 미 연준에 그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금통위원들이죠. 그렇죠. 그 FOMC 위원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자기네가 예상하는 그 금리의 경로 또 연준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이제 만든 그 경제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금리를 금년 중에 이제 소위 피봇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인하 쪽으로 선회하느냐 그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앞으로 한 두세 번에 걸치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은 많고요. 그러니까 25bp씩. 네, 25bp씩. 그래서 한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는 분명히 오를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거기 올라간 상태에서 좀 계속 그냥 그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그런 선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물론 올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어떤 연준의 지금 그 가장 큰 그 의무인 이제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근데 연준이 아직은 이제 금리 그 인하 기조로 돌기는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미 전월 대비 그러니까 month on month입니다. 그 물가 상승률이 물론 여기 파란 그래프는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고 이제 여기 노란 것이 그 근원 물가인데 이제 지금 그 헤드라인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아마 지금 미국의 이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좀 희망적인 이제 전망이 나오고 그런 건데 근원 물가를 보면은 물론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리죠. 속도가 느리고 헤드라인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지금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떨어진 게 상당 부분 이제 공급 측면에서 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료품이나 이제 에너지 가격. 그렇지만 근원 물가는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아직은 그 인플레이션 그 기조가 탄탄하다 아직은.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급 요인 쪽에서 상당 부분 이게 애로가 해소가 될 것이냐.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뉴욕 페드에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 첫 번째 위에 소위 말하면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말씀드리면 여기 0 그 세로축의 0이라는 숫자는 지금 그 공급망 압력이 그냥 과거 한 20, 30년간의 평균에 가깝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1이라는 거는 이제 표준 편차 하나 위로 올라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60% 이상 올라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분포의 가운데. 그래서 아직도 공급망 그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고 여전히 조금 있다. 아직도 있다. 물론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말에 이제 피크에 갔다가 그 이후로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공급 애로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한 1%포인트 정도. 미국에서는 한 1.5 정도 퍼센트.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이제 공급 애로에 따른 그 인플레가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상당 부분이 이제 수요 쪽에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아직도 이제 프레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던 게 사실은 이제 상품 가격입니다. 그렇죠. 재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물건값이죠. 물건값. 근데 이제 그 수요가 지금 물건 위주. 사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디 밖에 잘 못 나가고 하니까 그 이제 무슨 소위 말하는 빅티켓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니 가전제품이니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고가 내구재들이 많이 섰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서비스 수요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수요가 상품에서 이제 서비스 쪽으로 네. 이동해가는 상황인데, 지금 그 앞에 그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서비스 수요가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위축이 됐다가 여기 파란 점들입니다. 이게 가로축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 과거의 추세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값은 과거보다 작된 추세에서 더 적된 얘기고, 이제 플러스 값은 추세선보다 위라는 뜻인데, 지금 서비스가 수요가 지금 점점점 이 마이너스 큰 값에서 작은 값 영으로 네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서비스 수요 그 가격이, 그 서비스 물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상품 수요는 좀 줄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밑에 0으로 오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물가 압력 자체는. 왜냐하면 이제 공급 요인에 의해서 네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서비스 물가라는 건 보통 이제 그 지속성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때그때 수요 공급 요인에 의해서 빨리 아주 그때그때 막 반응은 안 하지만 예. 한번 반응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밑에 그 기저 요인들이 바뀌어도 잘 안 내려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항상 걱정하는 게, 서비스 물가로 이게 옮기면 그것이 이제 가장 소위 말하면 임금으로 다시 전이가 되는 네네. 그 과정에 있는 게 서비스 물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페드에서도 연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이 물건값이 떨어지더라도 또는 물건값의 인플레가 좀 둔화가 되더라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는 서비스 물가 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만일 그 컨트롤한 범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임금하고 맞물려서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또 서비스 물가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게 생기기 네네.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드가, 연준이 금리를 지금 아직도 네네. 함부로 피벗하기 어렵고, 네네. 또그 의장이나 FOMC 위원들이 시장에 지금 아직도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 서비스 물가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요인 면에 있어서도 재고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급 쪽에 무슨 충격이 새로 왔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대응할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인플레로 네네.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는 뭐 스트롱 달러가 돼가지고 네네. 그것도 일부 예. 그나마 인플레는 많이 올라갔지만 예, 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좀 잡아준, 그러니까 이 수입 물가가 내려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올해는 좀 네네. 작년에 비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 그런 예, 면에서 아직도 예. 인플레 요인들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자동차 값, 가전제품, 뭐 여러 가지 제품 값은 많이 하락하고, 그거는 이제 수요 공급에 그렇습니다. 의해서 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제 서비스 쪽을 한번 오르면 이게 스티키해서 그렇습니다. 내려올 가능성은 없고 예. 그냥 고착화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을 약간 낙관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좀 이제 경계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페드고 이제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겠지만, 네네.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번지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네,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딜레마일 것 같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연준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최근에 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잡지들 보면, 그 이제 뭐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 타겟팅 목표를 하는 게, 이제는 과거 뭐 이 세상이 세계화되고 뭐 그럴 때는 이게 말이 되지만, 지금은 이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공급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여건이 이제는 이게 아닌 게 아닌가, 이 공식적으로 이걸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얘기를 던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투자하는 마켓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자산 가격의 밸류에이션, 평가가 이제 내려가는 그게 그렇죠. 가장 큰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하여튼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그 이번에 뭐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전미경제학회에서도 이제 이 이슈가 조금은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그 많은 뭐 명망 교수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아직 뭐 느낌은 무슨 컨센서스가 이제 이게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일부는 그런 걸 주장하시고 일부는 네. 아직도 좀 지켜보자 하는 그런 건데,
이론적으로 지금 2%라는 타겟에 대해서 큰 그 이론적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네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상으로 실증 분석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2008년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거의 제로로 금방 내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QE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미 연준에 일하던 스태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통화 완화를 어마어마한 했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성장도 성장이지만 인플레로 가는 게 아니냐.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인플레가 생각보다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그 이제 일종의 퍼즐이죠.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과 물가 또는 네. 실업률과 물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필립스 곡선의 예, 예. 기울기가 변한 거냐. 예, 예. 이제 옛날보다 좀 스티프하지 않고 좀 이렇게 예. 플랫해졌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네, 그걸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게 플랫해졌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해진 거죠. 뭐 성장을 상당히 부양을 하더라도 네네. 인플레가 많이 이제 오르지 않는. 그러나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지난 한 1, 2년간에 이제 인플레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네. 이제는 기울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과연 필립스 커브 곡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레벨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론적인 근거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증 분석을 통해서만이 알아낼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스페큘러티브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공급망 애로가 단기간에 그렇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게 품에서 결국은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또는 서방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신흥시장국들 사이에 일종의 국제 분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수요하고 자본, 기술을 대고 실제 이제 매니팩처링 제조하는 거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중국 아니면 아시아가 그렇죠. 세계 공장 역할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 국제 분업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끝나기 전에 미국하고 영국이 앉아서 이제 설계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통화 체제가 뭐냐. 그때 그래서 이 영국하고 미국이 그거를 설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소위 말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겁니다. 이제 이름은 근사한데 결국은 뭐 이제 그 이전에 근본위 제도에서 벗어나갔고 아직도 이제 고정 환율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 달러를 금에다 고정을 시키고 다른 모든 나라들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고정 환율이 뭐 영구 불변이 아니고 이게 이제 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된다든가 너무 그럴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의 합의를 얻어서 이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이제 발족을 시켰는데 이 체제가 작동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 체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는 국제교역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교역을 하는데 환 리스크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또는 일본의 부흥을 전후 복구 이런 걸 견인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 이제 미국이 엄청난 수요도 제공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70년대 초반에 이 브레튼 우즈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선진국들이 지금은 거의 다 변동환율제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80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개방을 하고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죠.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이 된 거는 2001년에 이제 WTO 가입이고 그렇지만 그 전부터 중국은 이제 경제 개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발전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본 통제하고 그다음에 고정 환율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예 뭐 대놓고 고정 환율을 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드팩토 네. 패그를 한 거죠. 예, 예. 달러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실질적인 실질적인 패그, 고정 환율제. 예, 예.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수출, 네네.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인데 거기에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국제 분업이 시작하는 시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학자들이 보통 이제 브레튼 우즈 2라고 그럽니다. 브레튼 우즈는 70년대 초반에 네네. 끝났고 예, 예. 80년대 이후부터 시작한 게 이제 브레튼 우즈 2다.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럼 브레튼 우즈 2가 끝나면 뭐가 오냐? 네네. 그럼 브레튼 우즈 3가 오는데 예. 그럼 그때는 누구냐? 그때는 아마 인도도 있고 예. 뭐 브라질이 될 수도 예, 있고 예. 이제 근데 아직 그거는 이제 뭐 미지의 세계입니다만 그래서 이 국제분업 체제가 그동안에 그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방의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그 노동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네네. 저임의 노동력을 가지고 공급을 거기에다 탄력적으로 다 예. 맞춰줬기 때문에 예. 이제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미중 갈등 때문에 이 분업 체제가 조금 이제 무너질 수 있고요. 네네. 근데 또 중국 자체로서도 이제는 노동력의 한계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2016년에 중국의 좀 소위 말하면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2016년에 10억 명으로 피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 하락세로 계속 감소하고 감소하고 있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내에 이제 그게 8억 명으로 준다는 게 이제 그 유엔 이런 인구 전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도 그렇고 또 중국의 이제 도시화율이 한 60%가 넘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새로운 노동 공급이 필요할 때 이제 그 농촌 지역에서 대거 유입을 네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유입해올 그 노동력도 많지 사람이 않다. 없다. 예, 예, 이제 예. 이미 도시화가 많이 예, 됐기 예.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자체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앞으로 인플레가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만약 2%라는 현재의 목표를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과다한 통화 긴축이 네. 되고 그게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목표를 올려야 된다는 예, 사람들의 네. 주장입니다. 예, 예. 근데 또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거는 2008, 9년, 10년 이때쯤입니다. 그 당시 IMF의 chief economist던 이제 올리비에 블랭샤드 교수가 4% 타겟을 얘기했습니다. 올려야 된다. 그때 굉장한 그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랬었나요? 근데 이제 한 10년 후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좀 앞서간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그 논리는 겁니다. 2%를 하니까 근데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중립금리 소위 말하는 실질금리입니다. 네. 그게 보통 0.5에서 1% 그러면 거기에 더하면 한 3%. 네네. 그러니까 명목금리 3% 수준.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이제 평균적으로 끌고 네. 가야 되는. 예. 근데 세계 금융위기가 났는데 그 금리를 급격히 내려야 되는데 3% 내리니까 바로 이제 그 0%의 그 저지선에 마지노선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버르냉키 의장이 이제 QE라는 걸 하죠. 네. 그, 양적 완화. 예. 예. 왜냐면 금리를 더 내릴 수가 더 내릴 없으니까. 수가 소위 없으니까. 말하면 이제 제로 로워 바운드라는 네. 거에 걸려갖고. 그러니까 이걸 평균에 4% 정도로 해놓으면 좀 여유가 버퍼가 있다. 5% 정도의 예. 버퍼가 있는데, 근데 예. 앞으로 이제 그 세계 경제 그 금융시장이 서로 얽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금융위기가 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높게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5%에서 0%까지 내려면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부스트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네네. 하나는 또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내는 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네. 이 2%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결국은 오래된 기간의 데이터를 열심히 들여다 보니까 예. 뭐 우리가 생각하는 2% 정도, 2, 3%의 성장 거기하고 그 일관성 있게 맞는 그 인플레 수준이 한 2%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나온 겁니다. 네.
그럼 만약 이걸 올린다 그러면 이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이게 뭐 필립스 커브가 위로 올라갔다든지 뭐 기울기가 뭐 높아졌다든지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실증 분석이 돼야지 그거를 이제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올린다 그러면 3%가 맞냐 4%가 맞냐 뭐 2.5가 이건 뭐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오픈 마인드는 가져야 된다. 예. 올라갈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목표도 2%지만 그렇죠. 우리 시작할 때는 이거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점점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왔던 얘기는 뭐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네네. 얘기인데 그렇지만 조금 그 추가적인 데이터 축적, 연구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향후 한 2, 3년 내에 이게 실제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미국 학계나 이제 그 연준이 이런 데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 목표 상향 조정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오퍼레이셔널리 좀 문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시장에 미리 어나운스를 하고 또는 2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슬로우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은행의 신뢰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올리면 금융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2%에서 3%로 올린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기준금리 또 역시 1%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고금리하고 살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그 임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약간 좀 뭐 마음을 오픈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좋고 근데 방향은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럼요. 저는 뭐 만약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이제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정말로 이제 어떤 한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미국 블락, 중국 블락으로 나눠주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그 목표는 상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새로운 레벨을 정할 충분한 그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좀 연구는 더 해봐야 되는. 논의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되겠네. 이게 당장 뭐 결정될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 얘기도 조금 하셨는데 이제 제가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이제 옛날에 투자가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중국이 명목상으로 한 10% 이상 다 매년 성장할 때고 근데 이제 중국 그 데이터를 경제 데이터를 참 믿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진핑 그런 정책, 그 약간 이제 공동 부유하는 정책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은 과연 중국을 투자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investable이라는 표현인데 그런 질문도 최근에 많이 나와서 지수 중에도 아시아에서 일본을 뺀 지수를 보통 많이 쓰는데 거기서 아시아에서 X 재팬, 일본 빼고 X 차이나. 그래서 중국을 하고 말고는 투자가의 판단이지 그걸 지수가 강요하지 말라는지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여간 약간 지금 뭐 그 논란의 대상인데 옛날에는 뭐 한 실질 성장이 한 6, 7%는 당연히 중국이 하는 걸로 되는데 지금은 과연 중국이 앞으로 5년, 10년 얼마 정도 성장하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진짜 어려운 질문 같은데 어떻게 옛날 IMF 이럴 때도 이제 많이 뭐 그 중국 담당 또 이코노미스트가 뭐 있고 그렇겠지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가? 저는 중국을 보는 시각도 사실은 이제 우리 과거에 한국을 보던 시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중장기에 걸쳐서 성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할 때는 이제 결국은 공급 사이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측면이라는 거는 뭐 경기 변동에 관한 거고 근데 장기 성장을 결정짓는 건 이제 결국 그 공급 능력을 확대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장에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요인은 크게 나누면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뭐 네 가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는 성장이라는 건 이제 GDP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GDP는 이제 산출물이니까. 그렇죠. 그럼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인풋을 많이 넣으면 그게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겁니다. 뭐 양적 성장, 양적 성장이죠. 우리가 했던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노동 공급도 늘리고 그다음에 투자를 해서 자본도 축적해서 늘리고. 양적 성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질적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투입을 하더라도 네네. 이제 더 많이. 근데 이제 뭐 이미 많은 논의가 있고 잘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이 양적 성장이 이론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자본의 수익률이 자본이 늘어날수록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한국을 어떻게 수익률 감소 네. 뭐 법칙인가요? 리턴이 계속 예, 이제 디미니싱 리턴이라고 예, 그러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선진국들이 한 2%, 3% 성장하는 것 중에 보면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생산성 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뭐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그 뭐 디자인을 바꾼다든가 네. 이런 거에서 근데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야, 성장이 도대체 과수원으로 하는데 작년에 사과를 10개 만들었는데 성장을 한다는 건 올해는 11개, 내년에 12개 이렇게 만드는 거냐? 그것도 성장이다. 그렇지만 똑같이 10개를 만들었는데 작년보다 당도가 높아서 네네. 퀄리티가 좋아지는 예, 예. 것도 다 성장에 예, 잡히는 거다. 예,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라고 할 수 예, 있고요. 또는 10개에서 11개 만드는 것도 생산성 네네네. 뭐 있지만 그러니까 또는 그 다양성도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지금부터 한 뭐 글쎄 30년 전 대한민국의 차가 종류가 몇 개 없었습니다. 뭐 폰이 있고 뭐 대우기 한 두세 종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양한 그 선택을 가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보면은 중국도 상당히 그 이제 양적 성장의 한계가 오는 시기에 왔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악재를 크게 만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인구 구조가 상당히 인구가, 악화하고 예, 예. 있고 그 고령화 지금 빨리 되고 있고, 고령화도 그렇죠? 굉장히 빨리 되고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네네.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미중 갈등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퀘스천은 이제 뭐냐면 중국이 만약 미국이 첫 강공을 해서 어떤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견제를 한거나 네. 기술 그 유출을 네. 막는다 그러면 그럼 중국은 자기 독자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느냐? 네. 아직은 이제 중국의 여력이 그렇게 예. 서방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러려면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많지 않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제 생각이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파란색은 한국이고요. 네네. 이제 노란색은 중국입니다. 근데 위에 실질 성장률 5년 평균치를 그려보면 네네. 근데 여기 이제 가로축에 25라고 썼는데 25, 20, 이렇게 25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은 경제 개발을 시작한 게 1960년대 초고 네네. 중국은 80년대 초입니다. 네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 초기 한 25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캐치업하는 기간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25년 지난 후 그때부터 이제 두 나라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은 여기 그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25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1985년부터 시작하는 네네. 데이터고 중국도 경제 개발 시작한 지 25년이 된 2005년. 2005년. 예. 예, 그래서 두 개를 붙여보면 놀랍게도 그 성장률이 줄어드는 그 트렌드가 거의 이렇게 똑같습니다. 둔화되는 게 예. 예, 같이 간다. 거의 똑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한국의 지난 과거를 보면 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치 확실히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 이후에 계속 소위 말하면 5년마다 성장이 평균 1%씩 줄어듭니다. 뭐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그렇겠죠. 둔화되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중국도 그거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면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이 네네. 한국이 이제 계속 떨어졌는데 중국도 거의 같은 패턴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네요, 진짜. 예. 중국 데이터는 아마 여기 이제 한국 데이터는 전부 실제 데이터고요. 네네. 중국은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늦기 때문에 네네.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이제 이게 프로젝션입니다. 네네. 특히 인구는 UN. 근데 중국은 증가율이 우리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역풍을 맞고 네. 있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 세계 경제 질서에 본인을 자꾸 거기다 그 수용을 하지 않으면 네네. 어려울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그
이제 금융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실물 경제가 앞으로 그런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좀 어렵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수많은 이제 자본 통제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 예? 이 정부의 시장 개입하는 그 수준이 좀 매끄럽지 않고 이제 굉장히 블런트하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사실은 시장 경제가 가장 전망하기가 좋은 경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 정확한 이해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를 이해를 하면 전망하기가 쉬운데 경제가 정부의 입김에 왔다 갔다 하는 경제는 정부가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금융에 있어서는 그런 그 불확실성이 많다든가 투명성이 모자란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디스카운트 요인이죠. 디스카운트 요인이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여쭤보면 만약 오늘 당장 중국이 자본 통제를 다 드러내면은 이제 자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라. 지금 뭐 사실 인플로우도 굉장히 선별해서 받고 있지만 아웃플로우는 거의 지금 특히 자국인에 의한 해외 자본 그 바깥으로 나가는 자본은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두 개를 다 없애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좀 재미있는 퀘스천 같아요. 그러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절상될 거다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또 절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자본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거를 올리면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위안화가 절상이 될 거다. 그게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머저리티 비유 같고요. 근데 좀 마이너리티 비유는 그렇지만 중국의 그 대외 자산, 그 국내 그 중국 국민들의 폴폴리오를 보면 홈바이어스가 거의 100%다. 그렇죠. 이제 뭐 해외 자산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 지금 인컴은 많이 높아졌고 했는데 그 웰스 매니저를 하는데 오히려 중국 내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절하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좀 제일 큰 거는 성장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아마 그 어떤 구조 개혁을 통해서 또는 정부 혁신을 통해서 이런 규제나 투명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마 그동안 그 수많은 투자를 펀딩했던 그런 그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것이 더구나 미중 갈등이 되고 또 중국이 기술을 어떻게 서양의 기술을 이용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좀 그런 그 자본 유입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중 관계나 이런 정치적인 긴장이 계속되면 장기적인 성장성이 생각보다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물론 서방 세계에도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그래서 대부분 미중 갈등의 시작이 거기서 되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상당 부분 그거는 계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미중 간의 교육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뭐 관세를 굉장히 높이 매기고 하니까. 근데 전체 교육량은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조금씩.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그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또 중국, 미국에 대한 관세 장 거기서 생긴 공백을 다른 나라가 메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뭐 EU랑도 조금 좀 프렌드가 되려 그러고 뭐 러시아, 인도 뭐 이런 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물품들이 관세 때문에 비싸지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회를 중국이 우회를 했다기보다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수출업자들이 한국도 뭐 거기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반사이익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고 그 한 발짝 더 나가서 만약 리쇼어링을 한다 그러면 뭐 중국에 나갔던 기업을 다 불러 들어와라. 그러면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냐? 물론 경제 안보라는 개념 차원에서는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코스트 면에서는 그렇죠. 뭐 리쇼어링이 코스트가 높이는 요인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팔을 자르고 당신은 뭐 목을 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육지책이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버티냐 한번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이게 심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만 좀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얘기했고 이제 중국 얘기했고 네. 이제 한국 얘기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작년 12월에 이제 뭐 2075년이 되면 세계가 뭐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근데 네. 거기서 한국의 그 경제 규모가 지금은 저희가 한 12나 10 네. 조금 밖인데 그 한 15위, 20위로 떨어져서 떨어진다. 제가 그 리포트 네. 받아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네. 무슨 가정이 들어갔나. 근데 뭐 아주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가장 큰 것은 인구가 저희가 감소한다고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입력을 시키니까 네.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하여간 경제적인 위상이 그렇습니다. 예. 많이 네. 그러니까 1인당 GDP는 8만 불인가 9만 불 간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제 인구가 워낙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데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뭐 잠재성 명률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정부 KDI 데이터도 봐도 이제 2에서 뭐 1.5, 1 네,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저희가 돌파구가 있는 건가요? 글쎄 이제 죄송합니다 좀 너무 네, 큰 너무 질문.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답을 잘 몰라서 그게 문제입니다만 그 이 이슈는 뭐 벌써 이제 정부 차원이나 네네. 여러 연구소 이런 차원에서 또는 논의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큰 이슈가 20년째 논의만 되고 있지 별로 이제 해결 방안이 액션이 없다 그래서 예, 그렇죠. 뭐 나토라는 사람도 있고 뭐 노 액션 토커 온리 그래갖고 근데 노 액션 예, 토커 온리. 이제 뭐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사실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이제 뭐 혁신, 구조개혁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적어도 노동, 네. 교육, 네. 이제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네, 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갈 길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출산 이게 네. 이제 뭐 이거는 너무나 큰 역풍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 가장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 요인이고. 그래서 그동안 저출산에 뭐 수백조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별 효과가 없다면 적어도 지금쯤은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정책이 헛돈을 쓴 것인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건지 그거 한번 좀 깊게 한번 그 스타디를 해볼 필요가 네, 있고요. 네, 네. 또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 정말 우리나라 고용의 거의 뭐 80% 이상을 네, 차지하는 예. 그런 중요한 섹터인데 중소기업 보호 대책은 40년도 넘었습니다. 네. 매번 예산을 통해서거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소기업이 거기서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서 중견 대기업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네, 네. 40년 동안 계속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그 정책도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그렇죠. 들여다볼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까지 해오던 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생산성 네,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입 양적 네. 성장이 네. 이제 불가능하죠. 네. 이제 네. 양적 성장이 아니라 양적 뭐라 그러나요? 마이너스 성장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네. 인구가 주니까. 인구 주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생산성밖에 생산성. 없고 생산성을 높이자니 혁신이 필요하고 그걸 하려니 뭐 여러 가지 뭐 노동 뭐 교육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걸 이끌어내는 게 결국은 정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판을 깔아야 뭐가 되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금융에도 계셨지만 금융산업이야말로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규제의 당위성이 많은 산업이죠. 예, 예.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한 거고 어느 나라나 이제 금융은 네, 맞습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규제를 받고 감독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은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뭐 네. 이제 뭐 어떤 뭐 정부 통계가 어떻게 글쎄 나오든 간에 말입니다. 실질적인 경쟁력은 네. 우리나라는 더 지금 10위권의 경제 세계 네. 경제 대국이 됐는데 떨어져.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느낌에 그동안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고 정부의 보호나 또는 간섭 바깥에 있던 것들이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는 뭐 스크린 쿼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또는 K 드라마, K 팝 이런 것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걸 보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어요. 네네. 그 가만 놔두니까 잘하는데. 잘하는데 예.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여기, 창의적이니까. 여기 자꾸 이제 주물럭거리는 예. 개입을 하고 하는 이 금융은 계속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공급의 능력을 늘리는 게 결국 장기 성장이기 때문에 혁신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수요 측면이죠. 수요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수요 기반. 우리는 어차피 지금 아마 공장 규모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규모가 내수만을 쳐다보기에는 너무 큽니다.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 많은 그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들이고. 뭐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수출 영토를 늘리는 게 필요한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자꾸 같은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이제 미중 갈등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5년, 10년간은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뭐 아무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그런 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우리한테 기회로 만들 네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거의 피해자가 될 예. 거냐 굉장히 중요한 네네. 그런 중요한 말씀. 중요한 상황에 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공무원들만 모여서 될 것도 아니고 아마 정말 국민 대토론회를 뭐 몇 달을 하든 있더라도 참 우리가 어느 쪽 어떤 질서를 희망해야 되고 그런 질서를 유도하는 쪽에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의 수출 영토를 넓히는 것이 네네. 그리고 또 보면 예를 들면 미중 갈등이 심화돼서 정말 블록하고 나눠진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동안 중국이 생산하던 역할을 누군가는 이쪽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한테 기회가 네. 좀 중국 또는 그걸 버금가는 하이 퀄리티 매니팩처링 베이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물론 선진국들도 아마 이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바이든이 이제 바이든이 다 불러갖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는 다 식으로. 그런 거죠. 예. 예. 그렇지만 만약 그게 그 중국에서 하던 일을 미국이 도메스틱에서 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가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하든 아니면 우리가 또 수출을 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지고 들어갈 때 미국이 그러면 뭐 우리 굳이 국내에서 생산하느니 그래도 네. 믿을 만한 우리 파트너한테 네. 아웃소싱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수출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데 네. 그 기회를 잘못 놓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토픽인데 예. 뭐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주저주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환율이 이제 작년 그러니까 뭐 이 전 세계 금융이 혼란스러우면 일단 가장 안전한 데가 미국 시장이고 달러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돈이 다 몰렸다가 미국이 조금 금융 시장이 채권도 금리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안정되는 게 아닌가 그래갖고 최근에 보면 yen 달러도 뭐 거의 150 갔다가 지금 이제 127, 128이고 원 달러도 1230까지 내려왔습니다. 1400 넘었다는 게. 근데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제 완전히 꺾였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좀 약세 그다음에 뭐 기타 통화 원화나 엔화가 좀 강세로 이제 돌아서는 거 약간 구조적으로 봐야 되나요? 제가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환율입니다. 이게 금리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사정만 보면 되는데 환율은 이제 봐야 되는데 아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인들은 뭐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실질 실효 환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세상을 보는 눈은
실물 경제에 돌아가는 거는 이제 물론 예를 들면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는 명목금리지만 그게 실제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는 거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차감해서 네네. 계산한 이제 실질 금리 똑같이 이제 실질 환율이 이제 우리의 대외 경쟁력이나 또는 경상 수지 이런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게 성장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 실효 환율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시아 통화를 이렇게 보면 중국계 아시아 국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 홍콩, 대만 또는 심지어는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지금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보면 좀 절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절상이라는 게 여기 이제 좀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실질 실효 환율 그 지수를 이렇게 이제 BIS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2010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이제 중국계 쪽의 국가들은 다 15에서 20% 이상 올라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가들은 앞으로 오히려 절하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추가 절상 여력이 많지 않다는 거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인도, 태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2, 3%이 정도의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102, 103 크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거 실질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절하된 국가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본이 제일 많이 있어요. 일본은 거의 지금 한 지수가 한 58, 60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기준으로 따지면 2010년에 비해서는 40% 이상 절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일본 정부가 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애를 무지 쓰느라고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다 한 10% 정도 이렇게 좀 절하되어 있는 10%.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시아 통화를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보면 적어도 중국이나 중국계 쪽, 뭐 대만, 타이완 이런 쪽은 이제 절상 여력이 많지 않고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절상 여력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좀 앞으로 향후 금년이나 또 내년까지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아시아국 통화들이 이 세계 경기에 되게 민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 드라이브로 사는 그렇죠. 나라들이 많으니까 아직은 내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침체 국면으로 가면 이제 당장 걱정하는 게 수출이 안 돼. 그러다 보면 경상수지 이제 적자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절상으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절상이 안 된다는 게 그렇다고 절하로 간다는 뜻도 아니고 이제 아마 지금 현재 수준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게 절상 추세가 있다면 아마 각 나라에서 개입을 하고 싶은 유인도 아마 생기지 않겠느냐. 경상수지, 국제수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그렇지만 이제 금년이나 내년쯤에 국제금융시장에 무슨 충격이 왔다든가 예를 들면 저보다 더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제일 큰 건 이제 부채들이 하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미국의 이제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거나 추가적으로 뭐 한 0.5에서 1% 이상 또 추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잘 버티다가 이제 뭐 금년 중에 뭐 어느 국가가 신흥시장국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부도가 안 난다든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게 조그만 나라는 괜찮은데 규모가 큰 신흥시장국 뭐 브라질이라든가 브라질도 지금 정치 상황이 뭐 어수선하고 불안하죠. 뭐 터키는 지금 뭐 인플레가 거의 80% 가고 있는 뭐 이런 그 큰 나라들에서 만 위기가 났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럼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만 달러로 다 또 돈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더욱 이제 오히려 절하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거는 하나의 그 이머전시가 발생했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는 그래도 절상 기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뭐 저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4, 5년 또는 이런 정도의 기간에 있어서 그 환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성장률 격차인데 지금도 아시아가 앞으로도 이제 뭐 당장 금년 전망을 보더라도 아시아 쪽이 이제 제일 높습니다. 한 4%, 5%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아시아가 이제 중국이 좀 문제가 뭐 있다 하더라도 좀 아시아가 탄탄한 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가 절상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뭐 원화 포함해서 그러면 절상으로 좀 가되 이게 이제 그 국제 경쟁력이나 이제 그렇죠. 수지 측면에 있어서 가파른 절상은 되게 지금부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할 거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실은 이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절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이제 기본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아시아 통화들이 그 세계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경상수지 쪽에서 좀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가 평균적으로 4% 5%의 성장을 하고 네네. 세계적 선진국은 뭐 1% 2% 어떤 0%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출은 안 되고 우리가 고성장이 되는 건 수입 수요는 많이 따라가니까 이제 경상수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아시아 국가들이 예를 들면 IMF에서 일해 보면 이제 그 많은 시장국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선진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그 소위 말하는 이머징 마켓이라는 나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우 인컴이 있습니다. 그 아주 저개발국, 저소득 국가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많지만 그러면 신흥시장국에서 보면 경제를 운영하는 그 정책의 질이나 또 경제 구조나 그런 걸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제일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남미나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저기 유럽에 이제 일부 신흥시장국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소련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전환 국가라고 그러죠. 그런 국가들인데 거기 보면 그 경제를 운영하는 그 캐패시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시아가 앞으로 많은 가능성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절상의 여지는 많은데 아마 금년 할애만 본다 그러면 그렇게 절상 여력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교수님 너무 우리 주옥 같은 저 질문은 좀 제가 뭐 별로였는데 답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보는 분들이 투자가 분들이 역시 많으세요. 그러니까 중장년층도 많고 또 해외에서도 요즘은 한국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근데 이 투자할 때 이제 항상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조하는 게 저도 이제 뭐 경험이 좀 있으니까 항상 내가 투자하는 기업, 내가 투자하는 나라의 리스크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리스크는 또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올해 내년 한 1, 2년 보면 이게 국제금융이나 이 세계 경제 볼 때 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뜻밖의 뭐 특히 이제 그런 리스크. 사실은 이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시장에 뭐 직접 오래 계셨긴 분이니까 아마 이제 수많은 그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또는 중앙은행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연구가 돼 있을 테니까 이제 시장에서 웬만한 리스크에 대한 소위 말하면 known unknowns는 뭐 많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는 있지만 우리가 대충 아는 대충은 거. 아는 거죠. 이제 다만 확률 분포상으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세계 금융 위기 같이 이제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한 2개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 대한 중국의 중국 경제가 이제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다만 지금 이제 리오프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 4분기부터는 이제 중국이 다시 픽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지는 않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좀 뻘쭘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제 그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그쪽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많은 그 노령 인구 중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그 취약한 그러니까 여기 면역력이 약한 분들 몸에 들어갔을 때 변이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변이가 지금 계속 몇 년간 나왔던 변이 같이 이렇게 치명률은 전파력은 강한데 이제 치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엔데믹으로 살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진짜 돌연변이가 나와서 그 새로운 변이고 전파력도 강하고 만약 치명률이 높다 그러면 아마 그리고 그게 전 세계로 중국발 시작해서 확산된다 그러면
2020년 초로 돌아갈 다시 예, 이제 다시 어. 리셋하고 예, 그다음에 예, 예. 또 백신이 나올 때까지 예, 기다려야 되는 예. 이제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니까 그냥 언노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언노운은 아니고 이제 그 최근에 BIS가 네. 3년마다 이제 그 자기네 그 회원 그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이제 해서 그 엄청난 서베이를 합니다. 이제 그 조사인데 이번에 나온 그 조사 자료가 뭐냐면 숨어 있는 부채가 너무 많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식적으로 밸런스 시트에 나오지 않은 네. 부채. 그 대표적인 게 대부분이 지금 그 FX 스왑, FX 포워드 선물, 그다음에 커런트 통화 스왑 이거에 물려 있는 부채가 그게 부의 항목이어서 실제 그렇죠. 이게 이제 오프 밸런스라서 네, 네, 이제 네. 그리고 사실 그 데이터도 잘 모아지지 않고 그래서 네. 이번에 BIS가 큰 이제 노력을 들여서 그거를 전수까지는 아니지만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체 그 2022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모든 커런시가 다 포함한 스왑하고 FX 포워드 네. 이거에 걸려 있는 부채 규모가 97조 달러입니다. 그거는 밸런스 시트에 없는 네. 안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예. 그 중에 달러만 챙기면 이 전체 그 스왑, 그 외환 스왑, 외환 선물, 통화 스왑 이 세 개의 그 이 트랜잭션에 걸려 있는데 이제 한쪽 레그는 뭐 스팟 레그가 있고 포워드 레그가 있으면 한쪽이 어딘가는 네. 한쪽이라도 달러가 걸려 있는 거. 그게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징한 놀란 건 아니죠. 달러가 이제 국제 금융에 네. 있어서는 뭐 네.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통화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달러대만 좀 추려보면 미국 바깥에 여기에 있는 비은행, 그러니까 증권사, 투신, 그러면 뭐라 하나요? 어떤 인베스트먼트 뱅크 다 포함해서 미국 바깥에 있는 비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대시, 그 이거에 관련된 대시 26조 달러입니다. 네. 2016년에 이게 17조 달러였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바깥에 있는 비은행들의 그 밸런스 쉿에 나와 있는 온 밸런스 쉿의 2배입니다. 네네. 온 밸런스 쉿이 13조 달러인데 네네. 오프 밸런스가 26조. 예. 그다음에 그 미국 은행이 아닌 다른 외국 은행. 네네. 이거 은행인데 미국 은행 빼고 이 외국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런 오프 밸런스 대시 39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자기네 갖고 있는 온 밸런스보다 온 밸런스가 15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게 2배 이상이죠. 근데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만일 무슨 이유건 간에 유동성 스퀴즈가 오면은 이 계약들이 이제 언와인드가 소위 말하면 무질서하게 디스오더리 언와인드 되는 순간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BIS에서 걱정하는 거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금융위기 났을 때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그 머니마켓 펀드에서 유럽의 은행들이 펀딩을 해가지고 숄텀으로 그거를 아시아나 다른 국가에 온랜드를 했습니다. 장기로 하다가 이제 뻥 터지니까 유럽 은행들이 미국에서 이제 펀딩한 달러를 갚질 못해갖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자기네가 투자했던 신흥시장의 돈을 뺐고 당장 그 다 뺄 수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페드하고 ECB하고 사이에 수합을 만들어갖고 그리고 이제 페드가 그 통화 수합을 언리미티드로 줬습니다. 무한대로. 그래서 ECB가 여기서 달러를 땡겨다가 자기네 밑에 은행들한테 주고 이 은행이 다시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에다 돈을 갚은 거죠.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샥이 왔을 때. 근데 이 지금 수합이나 FX 거래, 그 포워드 거기에 걸린 대신 너무 큰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1년 만기짜리 미만, 1년 미만 만기가 80% 이상이고요. 1년 만기 중에 거의 70%가 일주일 미만입니다. 오버나잇도 한 30%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하이 프리퀀시 돌아가니까 이제 뭐 대시 없어질 때 계속 생기면서 노셔널 밸류가 큰데 근데 이게 만약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 바깥에 있는 비은행 은행들이 미국 그 페드에
그 달러 크레딧에 대한 액세스가 있진 네네.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물론 다시 한번 옛날 2008년처럼 ECB나 뭐 BOJ, 미국 페드 지금 그 G7 간에는 소위 그 중앙은행 간에 네. 통화 수합이 상설로 언리미티드로 돼 있으니까 네, 네. 있습니다만 그거를 작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왔을 때 이제 국제금융시장에 약간의 뭐라고 해야 경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히컵이라고 그럴까? 불안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지난 한 5, 6년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뭐 정부, 기업, 가계 부채 뭐 이런 거 네. 높다고 네. 이제 얘기는 하지만 이건 거기에 안 잡히는 거기에 부의 안 잡히는 항목들이, 저는 부의 항목들이 이번엔 또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달러로만 된 것이 이제 뭐 36조 네, 달러, 뭐 20 몇 조, 39조, 26조니까 합쳐서 한 65조, 네. 그것만 해도 65조니까 물론 이게 숏텀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네, 네. 여기에 이제 네. 한번 톱니바퀴가 어긋나면은 네, 네.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민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은 그 GFC 때는 그 세계 금융위기 때는 이제 주로 이 머니마켓 펀드에서 미국의 MMF에서 펀딩을 해간 주체가 유럽의 대형 은행들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ECB가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크레딧을 줄 수 있는 라인이 많은데 비은행 쪽에서 만일 26조 달러가 깔고 앉았다 그러면 네네. 이거는 나중에 해결하는데 중앙은행이 그 크레딧을 달러 크레딧 주고 싶어도 이제 아마 시간이 걸릴 네, 겁니다. 네, 이거 네. 만드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그 거래가 언와인드 될 수 네, 있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교수님 하여간 오늘 늦게까지 지금 좀 아닙니다. 꼼꼼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시간 넘게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약간 좋은 제대로 된 네. 경제 교육을 오늘 감사합니다. 듣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좋은 질문하는 게 좋은 답하는 것보다 100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